네, 여야가 각자 내부 권력 경쟁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참여했던 개파 간 갈등,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왔나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같아요.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국회 공백 해결이라는 숙제를 2주째 미뤄두고 있는데요. 전국 상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민주당 얘기해볼까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11시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모두 발언만 일단 들어봤는데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얻고 있다. 신뢰의 위기가 있다. 그리고 내부에 뭐 친명계냐 비명계냐 이렇게 개파 간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귀에 들린 말이 민주당은 여당이 아닌 야당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비대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사실 꼽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대 룰을 하는 이제 그 전대 준비위원회 구성하겠다와 그다음에 지방선거 평가단을 구성하겠다 두 가지인데 이 사실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뇌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전대 룰을 바꾼다는 거는 이번에 이제 이른바 그 이재명계와 그 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그 유리한 쪽으로 지금 전대 룰을 개정하자고 하는 데 대한 그 사실 양쪽의 절충안을 찾기가 정말 쉬울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만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번 지방선거의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서 그럼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경우에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 당권 도전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 과거에도 2012년 때에도 대선 패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이제 대표의 책임론이 나와가지고 당이 시끌시끌하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말았어요. 이런 선례와 경험도 있고 해서 지금 사실 또 지금 오늘 그 진단을 하긴 했는데 제가 보니까 두 가지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신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당의 분열도 위기다. 그러면 이제 어느 것부터 순서를 풀어야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강력한 야당으로서 정체성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두 달 남짓 활동할 수 있는 비대위가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이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상호 비대위가 풀어야 할 관건인데 지금 너무 사실 이 고도의 함수 숙제를 받아놓고 있어서 두 달 동안 어떻게 리더십을 우상호 비대위가 발휘하느냐 관심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하나라도 제대로 푸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얼마 전에 인터뷰 들어보니까 혁신형 비대위가 아니라 비대위 구성되면 관리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고 뭐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혁신형 비대위는 어렵죠. 그 이유는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리형 비대위로 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무난히 잘 치르게 해서 새로운 집행부를 만드느냐, 대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룰 세팅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 난제가 있어요.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이제 룰의 전쟁 문제를 어떻게 평화롭게 해결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일단 투표의 자격 문제가 있어요. 현재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6개월이 넘어야만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친명계에서는 석 달로 좀 줄이자. 그 이유는 최근에 개혁의 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대거 한 많게는 20만 명까지 추산이 되고 있는데 당원으로 이분들 같은 경우에 6개월 나면 이제 투표 자격이 없으니까 이걸 좀 줄이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면계에서는 안 된다. 반발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비중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6,000명인데 권리당원은 80만 명인데 대의원 비중은 45%, 권리당원 비중은 이제 4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밖에 안 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좀 이 비중을 좀 조정하자라고 지금 친명계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반면계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친명계에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반면계에서는 아예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 지금 현재 이제 단일성 지도 체제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원트랙에서 다 같이 뽑아가지고 순위별로만 나누면은 당 대표의 권한이 대폭 또 위상도 대폭 약화되니까 이렇게 지금 하자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계에서는 아니다. 그러면 식물성 당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역시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선거, 대선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 단장 같은 경우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평가가 결과가 나오냐 이것도 달라지니까 지금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사실상 만장일치로 뽑혔긴 하지만은
양계파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답을 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기대는 해보겠지만은 정말 앞으로 그 과정에서 많은 파열음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도 당 내부의 권력 문제가 1순위, 2순위고 세 번째 이제 지방선거 패배 요인 분석 같은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반성의 기미가 아직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성이 좀 부족한 건 아니냐.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대선에 이어서 뭐 지방선거까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지금 국민 유권자들은 이해를 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따라서 철저한 반성이 없다면은 앞으로 심판이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도 총선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대선도 또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성과 깊은 성찰 위해서 분명한 이제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뭐 586 용태론 가지고 굉장히 내부에서 치열한 다툼 내지는 내홍까지 있었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또 586 당사자들은 이 586 용태론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뭐 586 용태론이냐 아니냐로 하면 논쟁이 계속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당내 특정 세력이 당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독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쇄신과 혁신을 가로막는 그리고 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실한 이번에 수술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그 사선의 중진 이인영 의원이 SNS에 바로 지방선거의 네. 패인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이재명 의원,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그리고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586 용태론을 바로 들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명확하게 이인영 의원이 어떤 당권 도전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당이 가야 할 방향을 저는 진단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이재명 후보가 명분 없이 이제 개항을로 갔고 또 그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 돼 버렸어요. 그렇게 프레이밍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 그 두 분한테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송영길 당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지 않고 지방선거의 가장 상징적인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버렸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박지원 위원장의 586 용태 말하자면 당의 체질 개선과 어떤 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건 좋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선거 때 나왔다. 이걸 하려고 그러면 대선 패배 직후에 지선 돌입하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이런 자선과 성찰의 모습을 냈어야 되는데 실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당의 분열과 후보들의 집중도 저하를 초래해서 결국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저는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검수완박 법안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 눈에 중도층 눈에 이게 정상적으로 비쳤겠느냐라는 목소리는 지금 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팬덤 정당과 좀 거리를 둬야 한다는 전 이인영 의원의 분명한 메시지로 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좀 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면 지금 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있다가 구성될 이 지방선거와 대선의 평가단에서 그럼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분석과 원인을 내놓느냐. 이제 이것이 저는 또 잘하면 이것이 민주당의 도약의 되기도 되겠지만 민주당이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드는 이른바 내홍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사실 양면에 지금 나와 있는 모순들 같은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야 저는 당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 혁신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놓겠지만 이인영 의원이 제기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그 논의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대중정당, 민생정당으로 나가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설정들 이건 사실 또 비대위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의 수권정당화를 위해서 이건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깊게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인영 의원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본인이 당권을 도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인영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서 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반명,
이른바 이 반명 세력의 본인이 구심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지금 당권 도전하겠다라는 반명계의 인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어요. 이낙연계 30 의원 같은 경우도 도전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전했던 홍영표, 친문 이분도 도전하겠다. 그리고 전해철 의원도 도전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과연 반 이재명계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본인이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586의 사실상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586 용태론이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지금 앞으로 민주당이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은 중도 외연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념적인 선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에 맞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당내외 지지 기반이 좀 상당히 약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하다 보니까 좀 공백 기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다 극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재명계의 대표 주자 그게 이제 이재명 의원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계에서 누구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혁신이 가장 눈에 보이기 쉬운 건 인물 혁신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당으로 가볼까요? 국민의힘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엄청난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정진석 부의장 최고참인데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설전이 이어가고 있잖아요. 막말 논란이 있고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됐건 사실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래서 민주당은 또 견제를 해달라고 둘이 균형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정부를 무슨 견제와 균형을 하냐. 일할 기회를 주자 해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해줬잖아요. 근데 딱 하자마자 바로 투표지 인주도 마르기 전에 지금 당내 내용이 격화되고 있고 지금 갈등이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지금 세게 좀 치닫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정당이라는 것이 권력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본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지금 민생에 전념하라고 표를 준 그 바로 직후에 이렇게 모습이 됐는데 저는 이 문제의 단초는 어쨌든 뭐 우크라이나를 각오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의 그 혁신위원회를 꺼내들면서 저는 이게 불거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혁신위를 가는 건 맞아요. 당이 잘 될 때, 잘 나갈 때 오히려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개혁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름답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공천개혁이라는 말을 꺼내들었단 말이에요. 떠날 당대표가 공천개혁을 꺼내면서 혹시 이준석 대표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그 세력으로 분리되는 이른바 윤핵관들은 이게 지금 잘 이게 모여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공천개혁이 왜 나오지 하면서 이제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이 두 방향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이제 중심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안 된다고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고 약간 수면 밑으로 사그라드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24일 날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 윤리위에 회부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 날에 전체 중앙당을 비롯해서 17개 시도당 사무처 직원들을 전부 서울로 불러서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실 그동안 그 당대표들이 그런 게 잘 안 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거는 본인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자기가 이제 어떤 당대표로서 나의 권위에 더 이상 내가 훼손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주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과 이 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지금 오찬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24일로 예정된 그 윤리위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 거기에 이제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당의 품격을 아주 현저하게 손상시켰다고 할 때는 제명,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경고 이런 네 가지의 수위가 있는데 이게 당원권 정지 이상이면 대표직을 내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지금 당이 그렇다면 지금 진화된 상태는 진화된 상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당이 또 다시 이제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데 저는 이번 주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갈등이 아주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당이 여당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진들이 모여서 물밑으로 좀 접촉하면서 이런 문제들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방향성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민들레 모임도 좀 내부에
분란이 있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살짝 봉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 대표 발로 분란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좀 상당히 좀 내부 전선이 복잡해요. 그러게요. 이준석 대표 대 그리고 친윤계가 권력 투쟁을 사실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 또 친윤계 내부에서도 권성동 네. 또 그리고 장제원 이 의원. 두 사람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 그런 양상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문제가 되고 이제 민들레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순간 봉합만 한 것이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 그 모임을 중단한 게 아니고 그 모임은 계속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한 30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다고 그리고 예. 그분들의 대부분이 뭐 이철규 또 이영우 의원 해가지고 완전히 친윤계 핵심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분은 민들레 해가지고 민심에 들어볼래? 뭐 소리를 들어보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왜 이 모임이 필요한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당정정보 협의기군 있잖아요. 역할이 예. 이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데 그게 이제 당정 당정 청 대군요. 과거에는 이제 당정청이었는데 이제 당정 당정대. 대통령 당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구가 있는데 왜 또 필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사조직 아니냐, 계파 모임 아니냐. 예. 물론 이제 본인들은 공부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사조직 계파 모임인데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역대 정부를 보면 뭐 MB 정부 때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고 다 유사한 모임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계파 모임이 됐고 민주당 때는 그리고 부엉이 모임 비슷한 겁니다. 네, 당내 이제 분열로 사실 이제 민주당 때는 부엉이 모임이 그렇게까지 뭐 왕성하게는 되지는 좀 않았어요. 상당히 좀 견제가 들어오면서 본인들도 좀 위축됐는데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뭐 친이 친박해가지고 아주 뭐 생사를 건 싸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뭐 탄핵 그리고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이런 흐름 속에서 좀 궁금해하는 대목 그리고 의아해하는 대목이 윤석열 대통령이 따끔하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가지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방관하는 나는 당의 수장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형식 논리로는 맞아요. 그러나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오너는 누구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은 오히려 싸움을 조장하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는 더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드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좀 짧게 한마디 네네. 첨언을 하면 이제 말씀하신 뭐 대로 그런 각도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내년에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가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이제 모임을 좀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금시 쪼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문제를 해결하자 해서 그런 공보모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 3선에 지금 여당에 들어간 안철수 의원도 조만간 공보모임 하나 공부하겠다. 외교 통일 안보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저 이 모임이 장제원 의원이 주도가 됐다고 하면서 이제 관심을 받은 거예요. 왜냐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참여 의원들 몇 명을 보니까 인수위에 관련된 네. 사람들이 좀 많아요. 많은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또 10명 정도는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년 후에 건강하게 당권을 향하는 중진들이 어떤 각계 약진을 통한 그런 모임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다만 장제원 의원이 지금 발을 잘 뺀 거는 장제원 의원이 상징적으로 참여하는 순간부터 예. 이것은 친윤 모임으로 이제 프레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러면 빌미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제원 의원의 불참 선언은 그건 잘했다고 보고 다만 그런 그 의원들끼리 친목과 공부를 통한 모임들은 저는 이제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근데 초반에 당대표 됐을 때 선거로 됐을 때 굉장히 국민의힘의 이미지 쇄신에 도움이 된 건 그렇죠.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권력 싸움에서 내보내려는 그런 그 모습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준석 대표도 물론 정지석 의원에게 그러려면 당대표 나의 순으로 뽑지 이렇게까지 말을 예. 했고 지금 왜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위치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를 뭐 양비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예. 대표가 저는 정말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에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 정당으로의 수렁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권의 정권을 찾아오는 그런 정권 교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뚜렷한 성과는 그거예요. 2030의 세대를
보수 정당이 가져오게 한 것과 그다음에 영남 중심으로 갔던 정당을 호남 중심으로 가게끔 중심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호남을 끌어안는 그 두 가지. 그것은 저는 사실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탄핵으로부터 4연패 선거에 이르렀던 국민의힘이 그나마 수렁에서 빠져나왔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이슈 장악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쇼츠 영상이라든가 그다음에 AI 윤석열이라든가 그다음에 200만 이제 전부 전라도 주민들에게 본 손편지라든가 아주 혁신적인 기획도 좋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보셨지만 페미니즘 논쟁이라든가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은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할 대표로서 갈등 관리를 하기보다는 갈등을 최전선까지 확대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른바 문제가 안 풀리면 자맹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청년 정치로서 모습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우리 국민들 눈에 인정이 되었을까? 이런 점들은 반성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번 관련된 것도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큰 촉에 부담될 수도 있는 이 갈등 문제를 우크라이나까지 가서 절대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계속 자극을 하면서 왔던 것들은 과연 이것이 이제 청년이고 개혁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장점을 정말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30대 영선 당대표가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인도 원내에 연착륙시킬 것인가. 이런 건 남은 과제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리더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특히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사 발전의 방향으로 리더십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통합보다는 이제 분열의 리더십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리더로서 갈등과 분열을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본인이 심지어는 갈등과 분열의 한 축이 돼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이런 리더십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또 역사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갈라치기 정치, 혐오 정치 이런 정치를 보여주면은 사실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되기를 굉장히 바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박수를 보냈죠. 30대 당대표가 보수정당에서 이제 처음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하는 리더십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자기 정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기 정치라는 게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공동체, 당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지방선거가 물론 압승으로 끝났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다 종합하는 평가하는 그리고 다투기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우크라이나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당의 우선순위에 맞는 일인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갈 수는 있어요. 네. 가더라도 리더십을 정당하게 행사하려면은 여론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생략이 됐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갈등과 분열이 이어지고 또 자기 정치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앞으로 소통을 좀 통해서 네.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당대표 1주년이래요. 칭찬도 한마디 해주세요. 칭찬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1년인데 1년 기념하는 날인데 한마디 해주셔야죠.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칭찬보다는 우려가 좀 큰 아유, 끝까지 안 그런 해주시네. 상황이고요. 본인의 이제 반짝반짝 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이제 친윤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혁신위원회 카드를 꺼내니까 야 진짜 이준석 머리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는 이제 그런 에이. 리더십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냥 마지막에 시원하게 칭찬해 주시면 될 걸. 저는 칭찬 한마디 할게요. 예.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지선을 연이어 승리를 이끌었던 당대표 정말 헌정사상 많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그리고 네. 원내 경험이 전혀 없는 30대 당대표가 이만큼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과 변화를 이끌어온 거는 정말 칭찬받아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과제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국회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입법부 공백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법사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약속을 좀 안 지켰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건 뭐 명쾌하게 이거는 민주당이 소탄 대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 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자, 그럼 법사위 권한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축소시켜서 너희를 국민의힘을 죽게 하는데 저는 그거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있을 기간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법안 발의했어요. 법사위원장 우리 축소시키자 좀 권한을. 자꾸 심사도 좀 말하자면 권한을 벗어난 거 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120에서 60일 단축하자. 그때 처리 안 했어요.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지금 처리해서 국민의힘을 주겠다는 겁니까? 예. 이거는 명분도 실리도 없어요. 개도 구럭도 다 잃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을 국회 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찬스 아닙니까? 지금 아직 장관 후보 청문회도 쭉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국회 원내에서 민주당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면서 비대위 출범에 대한 동력을 가져가야지. 법사위원장 하나 가지고 이게 지지부진하면 물론 국민들이 강성 지지층은 좋아할 수 있겠으나 결국 지금 중도 보고 가자면서요. 민생 정당 하자면서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그 발걸음을 잡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상호 비대위가 첫 민생정당 하겠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국제정세 어려운데 우리라도 빨리 국회 소집해서 합시다. 그리고 법사위 가져가라. 대승적인 모습 보일 때 저는 민주당이 달라졌다 소리 국민은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이건 분명한 소탐 대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검찰 개혁은요 예.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큰 방향에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번복을 했거든요. 물론 법사위원장을 주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도 민주당도 한 것 사실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 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과연 국회를 지금 이렇게 뭐 2주째 공전을 시켜야 되느냐. 지금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때문에 또 그리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지금 미중 패권 그런 경쟁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법사위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지난번 원구성 때도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평론을 그냥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예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요. 법사위원장 가지고 더 이상 싸움하지 않도록 아예 그냥 명문화 시키든지 아니면 법사위 기능을 분리해서 분리해야 약화를 된다. 시키든지. 근데 이 둘 다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쪽이 잘못했다, 또 어느 쪽이 잘했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예.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나름대로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대승적인 결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우리가 인준해줬지 않느냐. 추경 때도 우리가 동의해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 이 국회가 참 정치가 사주다라는 얘기를 좀 듣지 않도록 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낼 건데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누가 가져가야 돼요? 확실하게. 법사위원장이요?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예 명문하든지 네. 제도적으로 그걸 아니, 지금 분리해서 어쨌든 하든지. 가야 되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번에? 이게 끝끝내 예를 들어서 결론이 안 난다. 네. 그 정치가 파행이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 집권당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건 알겠습니다. 국회의장 민주당 가져가면 법사위는 예. 당연히 국민의힘이 예, 가져가야죠. 알겠습니다. 뭐 결론이 나오겠죠. 최수영 시사평론가 배정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